안녕하세요. TV 타고 떠나는 여행, 서산 갯마을 음악여행, 예, 우리가 마음껏 즐겨야겠습니다. 서산 갯마을, 갯마을 하면은 뭐 바닷가 풍경 얼른 떠오르시죠. 예, 갯마을에 우리가 또 많은 뭐 여행을 했다든가 뭐 아이들 체험 활동하기 위해서도 많이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바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한테 물론 많은 것을 위협도 주고 하는 곳이지만 때로는 또 우리 생활 터전이기도 합니다. 바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갯마을에 대해서는 특히 이 어촌 마을에서는 생계수단에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외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신비로운 바다를 구경하는 바다를 즐기러 오는 것이지만 현지 주민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을 일을 하는 내륙의 밭과 농가 밭과 마찬가지인 그런 현장이 삶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 사람이 바다 갯마을을 보는 거하고 갯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갯마을에 대한 정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 서산 갯마을은 1969년 서산 갯마을이라는 노래는 1969년에 김운하 작사, 김학송 작곡, 조미미 노래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많은 70년대, 80년대 이후로도 계속 많이 이렇게 불려오고 애창곡에 올라가 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가 한순간 반짝 뜨고 말았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잊혔겠죠.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계속 지금 불린다는 것은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고 항상 와 닿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클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서산 갯마을도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굴을 따라 천복을 따라 서산 갯마을 처녀들 부은 가슴 꿈도 많은데 우리가 노래를 노래를 듣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항상 굴을 딸까 전복을 딸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산 갯마을에 그곳에 가면은 굴을 따고 전복을 따고 워낙 많이 굴도 많고 전복도 많으니까 당장 이거를 따랴 저걸 따랴 하는 그런 어떤 분주한 모습을 첫 대목에서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동을 하는 처녀들 부푼 가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계수단 할 그 굴과 전복이 수두룩히 있으니까 빨리 따야지 이거 따고 저거 따고 빨리 가서 또 팔아야 또 먹고 살고 하는 그러한 희망찬 아주 상당히 그런 부분 역동적인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앞벌사 여기에 또 걸림돌이 있네요.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항상 좋은 일에 그냥 좋게 안 줍니다. 뭔가를 세파를 이겨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이게 자연의 이치인가 봅니다. 뭡니까? 저놈의 풍랑, 요놈의 풍랑, 노랫말에 요놈의 풍랑이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굴 전복이 저렇게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걸 본 처녀들은 그 호미 들고 가서 따려고 하는 마음은 이렇게 지금 부풀어 있는데 이렇게 몰아치는 풍랑 때문에
그 풍랑이 얼마나 사나운지 감히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디 이 천연들 뿐입니까? 사공들 눈물도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바다가 험하길래 그렇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야. 어쩌다가 잠깐 하고 말으면 좋을 텐데. 잔잔할 때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바다가 좀 험한 바다라는 것을, 이 노래가 그렇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바다가 항상 대체적으로 이렇게 험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해주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바다가 사납다고 생각했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이 바다는 워낙 험했으니까요. 항상 배들이 많이 침몰하고 했던 그런 아주 난파가 되는 그런 아주 험한 바다였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 바다 물이 너무나 조류가 심하게 세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웬만한 배들도 쉽게 편하게 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어쨌든 이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그걸 마음대로 수확을 할 수 없는 이 처녀들 그리고 뱃사공들의 그러한 눈물을 듬뿍 담아낸 그런 노래가 바로 서산갯마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배경이 된 현장은요,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 지도 보시면 이 태안반도가 서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갔지 않습니까? 이 튀어나간 바다에 튀어나간 바다를 통해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배들이 이제 다닐 텐데, 이 바다가 예로부터 목숨 걸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이 한반도의 인당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인당수가 뭡니까? 그건 물론 자발적인 인당수도 있겠지만은, 이 파도에 의해서 휩쓸리는, 침몰하는 그런 상당히, 아마 뉴스를 통해서 과거에 거기에 배가 침몰하고 한 것도 많이 아마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바다가 험합니다. 그러면 이 험한 바다를 백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옛날에 운송수단으로 본다면은 육상교통은 상당히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있거나 KTX가 있거나 아니면 항공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소달구지 정도로, 그리고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상 운송이요, 해상 운송의 운임이 5배 이상 비쌌다고 하는, 어떻게 육상 운송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천상 목숨 건 바다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삼남 지방에 충청도 저 이남으로 해서 호남 지방, 영남 지방의 그 세곡선도 다 뱃길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뱃길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시대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바로 이 서산 태안반도를 앞두고 태안반도 지나가기가 싫어서, 너무나 두려워서 새로 물길을 내자, 운하를 내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안면도 아시죠? 안면도가 섬이지 않습니까? 섬인데 서쪽은 망망대해 서해바다고, 안면도의 동쪽은 육지 보령군하고 홍성 이쪽으로 육지 사이에 좁은 바다가 있습니다. 천수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 이 천수만하고 그 다음에 천수만에서 북쪽으로 육지를 뚫고 들어가면은 북쪽에, 태안반도의 북쪽에 가로림만이라고 있습니다. 이 천수만 가장 뚫고 상류하고 가로림만 가장 육지 쪽하고 사실 거리는 한 7k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옛날에 고려시대 때부터 운하를 내려고 공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했습니다. 총 11차례 그렇게 삽을 뜨고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중장비도 없고 힘들었던 때죠. 그래서 바닷길을, 운하를 못 내고 결국은 그때 당시 일환으로 했던 것이 태안반도, 남쪽에 길게 뻗은 안면도가 원래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백길을 내기 위해서, 그쪽도 백길을 내기 위해서 길을 뚫은 게 안면도가 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괜히 그쪽 섬만 만들어 놓고 이쪽 운하는 뚫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누구는 열심히 뚫고, 지금은 또 안면도가 섬이 돼서 불편하다고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태안하고 연결하는 다리를 오래전에 놓았고, 지금은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남쪽으로 넓은 바다를 통해서 또
보령으로 대천 해수욕장으로 연결하는 예, 해저 터널까지 지금 작년에 냈지 않습니까? 누구는 뚫고 누구는 연결하고 예, 참 바쁜 세상에 너무 공사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 시대마다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겠죠. 예, 어쨌든 그 바다가 너무나 험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서산갯마을의 노래의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서산갯마을 왕산포구 일대인데요. 서산의 왕산포구 일대인데 2010년에 그 왕산포구에 조미미 선생의 그 서산갯마을이라는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명곡이라든가 노래들이 우리가 이 음악 여행을 통해서 보셨지만은 그 노래비를 많이 세우곤 합니다. 그 고장으로서도 자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비를 세웠는데 가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신의 노래가 그 고장의 노래비로 이렇게 선다면 상당히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조미미 선생도 바로 그 노래비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노래가 노래한 보람을 충분히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쨌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래는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굴을 잡아서 따서 굴을 갖고 만드는 게 있죠. 바로 어리굴젓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리굴젓. 무학대사가요. 조선초의 무학대사가 그 고려말 이때 무학대사가 어리굴젓을 이성계한테 선물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뇌물 같은, 뇌물 아닌가 좀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성계의 왕사, 조선이 성리학의 국가가 됐지만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왕사로 자신의 그 측근으로 이렇게 같이 항상 옆에 두고 조언을 구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서산시 지곡면 중리포구 일대에서는 서산갯마을 축제를 매년 이제 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어촌 살리기 이런 일환으로 지역마다 각가지 축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서산 같은 경우는 갯마을 서산 갯마을이라는 노래까지 있고 그것이 많은 대중들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이렇게 남기고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갯마을 축제를 여는데 여기 특이한 게요. 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민간 주민 주도형으로 축제를 열어서 더더욱 뜻이 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곡면 가로림만이 있습니다. 가로림만이 바로 그 지곡면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갯벌이 지금도 갯벌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한 갯벌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거기서 잡는 바지락이라든가 낙지라든가 이러한 해산물, 그 해산물을 축제 기간에는 맨손으로 잡는 그런 체험 활동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우리가 그런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산갯마을 처녀들의 애환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그 어촌의 향기, 바로 서산갯마을 축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은 1년 중에 한 짧은 일정을 할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축제 자체의 분위기를 느끼려면 때를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철 우리가 또 그 고장을 또 다른 기분으로 이렇게 여행할 수는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무학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학대사에 또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서산에 남아 있는데 서산에 간월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습니다. 이 암자는 정말 재밌는 암자입니다. 하루에 2번 섬이 됩니다. 하루에 2번 섬이 됩니다. 아니, 그럼 뭐 평소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가 이 서해안에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육지가 됐다. 바다가 됐다. 육지가 됐다. 바다가 됐다가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간월도가 이제 섬으로만 남고요. 그 간월도에 있는 암자가 간월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섬인데, 아니, 그러면 바다가 되면 못 들어가잖아. 예,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밀물 썰물 잘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장 좋기로는 그 물이 차 있을 때가 이제 곧 이제 썰물이 될 즈음에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시간이 항상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밀물, 썰물 그걸 딱 봐서 썰물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밀물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썰물이 되는 순간에 가면은 밀물의 상황을 그 섬이 된 상황을 마지막 순간을 보고 그다음 물이 딱 빠지면은 섬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한 1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데 우리 사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듯이 완전히 섬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섬이 되죠, 저 상황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저 섬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습을 본다면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사실 물 빠지고 나면은 그 물 빠진 사이로 걸어갈 때는 또 그런 분위기 전혀 못 느끼죠. 그냥 육지의 한 부분으로만 느끼기 때문에 또 그런 정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어차피 가늘람 여행을 하려면은 그 물 빠지기 직전에 물이 다 빠지기 직전에 가서 저 모습을 한번 보시고 섬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물이 빠진 후에 한 뭐 20-30분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여행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두 번 나눠서 가야 됩니다. 한 번은 물 빠졌을 때, 한 번은 물이 찼을 때.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은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워낙 섬이 작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찰 건물 너댓 개 지은 게 전부인데 그게 섬 전체를 다 차지하는 그만큼 섬이 작습니다. 정말 우리가 표현하자면 손바닥만한 섬 그렇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쨌든 무학대사가 전하는 이야기로는 무학대사가 호련히 밤에 달이 뜬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또 달이 비쳤겠죠. 하늘은 달이 뜨고 바다에는 달이 비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달을 보면서 이렇게 뭐 하다가 득도를 했다는 깨우침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학대사가 깨우침을 얻은 그런 말하자면 명소가 되겠습니다. 그 떠날 때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고 떠납니다. 지팡이를 우리가 그런 사찰마다 그런 전설을 많이 듣죠. 지팡이를 딱 꽂고 스님이 떠날 때 이 지팡이에서 잎이 날 텐데 살아날 텐데 잎이 난다는 건 살아나죠. 이 나무가 살아날 텐데 살아나면은 뭐 내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무학대사 같은 경우는 이 나무가 살아나면은 나라가 흥성할 것이고 이 나무가 죽으면 나라가 쇠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상당히 무섭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희소식이 또 왔습니다. 나무가 살아났다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때 열일 제쳐두고 달려간 또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가까운 수덕사에 만공 스님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보니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이제 머지않아 좋은 일이 희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조그만 거기에 섬의 절터에 절은 간데 없고 온데 간데 없죠. 완전히 뭐 폐사지 흔적도 없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안타깝네요. 이 묘를 이장해가야 절을 지을 텐데. 그래서 스님이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또 묘를 이장해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지 이장을 해가서 만공 스님이 거기에다가 암자를 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늘암 가서 보는 암자를 그때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게 무학사라고 이제 사찰이 있었는데요. 뭐 원래 있을 때는 만공 스님이 가서 짓고 나서 무학대사의 득도한 그 정신을 기려서 간월암이라고 짓습니다. 간, 볼간, 월, 달월. 그래서 달을 바라보고 득도했다 해서 가늘암으로 이름을 짓고 그 섬도 가늘도입니다. 가늘도의 가늘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찰인데요. 전설 속에 그 나무가 죽었다, 나무가 살아났다 하는 전설 속에 나무가 마당에 있습니다. 그 귀목나무가 마당에 있습니다. 무학대사의 지팡이로 꽂았다고 하는 그 나무가 그 후계목이 되겠죠. 그 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후계목이 될 텐데 그 나무가 마당 뜰에 지금도 보면 한 200-300년 된 아주 건육질의 그런 기둥을 줄기를 갖고 있는 뭔가 거기서 신비로움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나무가 마당에 아주 있습니다.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을남을 지었던 망고 스님이 1942년에 독립을 위한 천일기도에 들어갑니다. 천일기도에 들어갔는데 천일기도 하면 거의 3년이지 않습니까? 이 천일기도 회향을 한 사흘 후, 천일기도 끝나고 나서 3일 후에 우리가 광복을 맞았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망공 스님은요, 망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제자인데 우리 그 당시에 건대하기 그 당시에 최고의 선 도량을 만든 수덕사에서 선 도량을 만든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스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의 그 기도 덕분이었나요? 물론 온 국민의 그 항쟁과 피 흘림과 그런 것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변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서산에는 안견 기념관이 있습니다. 안견 많이 들어보셨죠? 안견. 서산 지곡면에 가면은 안견 기념관이 있는데요. 왜 갑자기 안견이 기념관이 여기에 있을까? 전 처음에 여행을 해서 만났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조선 초 대표적인 화가지 않습니까? 특히 산수화에 아주 뛰어난 그 화가였는데 안견의 대표작은 너무나 유명한 목류도원도입니다. 목류도원도. 목류도원도. 물론 그 말고도 적벽도라든가 소상팔경도 여러 가지 48경도 이런 작품도 있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류도원도 하나만 봐도 더 이상 다른 거 이야기 논할 필요도 없죠. 이 목류도원도는 엄청난 작품인데 우리가 그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이야기지 않습니까? 안평대군 이야기인데 이 안평대군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자신이 복사꽃이 핀, 흔히 복사꽃이 핀 곳은 상당히 도교적인 어떤 무대이기도 합니다. 복사꽃은 이상향을 뜻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어쨌든 도교풍의 그러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또 복사이기도 합니다. 복사가 또 장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안평대군이 자신과 박팽년, 그 재편장 학사 출신 박팽년하고 같이 어느 숲속을 가는데요. 숲속을 가는데 그곳에는 절벽도 있고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해서 몸을 움츠르고 들어갔더니 넓은 또 딱 이 마을이 펼쳐지고 하는데 거기 갔더니 복사꽃이 만발하고 그런 곳입니다. 복사꽃이 만발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징조인데 어렵게 해서 절벽 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 저만치 뒤에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 자세히 보니 누구냐면은 신숙주와 최항입니다. 신숙주와 최항. 이 신숙주와 최항이 자기네 둘이 막 웃으면서 막 즐기면서 따라옵니다. 앞에 두 사람은 길을 개척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잘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 두 사람은 아주 희희낙낙하면서 뒤에 따라 이렇게 오는 꿈을 꾼 거거든요. 복사밭.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좀 너무나 자신은 생생하게 깼는데도 너무나 생생해서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안견한테 그 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안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3일 만에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것이 목류도원도, 꿈속에서 도원을 논의는 걸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게 목류도원도인데 안타깝게도 이 목류도원도는 일본 텔리대학에 이제 거기가 지금 우리가 못 찾아왔습니다. 어떤 연유로 거기 갔는지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안견기념관에는 그 목류도원도 실제 크기로 해서 이렇게 모사본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쓰라린 가슴을 좀 훑어내리면서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러한 문화재는 원래 되돌려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돌려주리라 믿습니다. 서산에 또 유명한 또 우리 그 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군사시설인데 나중에는 종교 어떤 박해와 관련해서 종교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해미업성, 사실은 우리 그 업성이죠. 행정과 군사적인 기능을 했던 업성입니다. 이 업성은 사실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중국과 일본에서도 없는
한국만에 있는 독특한 성입니다. 뭐 산성이라든가 뭐 도성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업성은 사실은 좀 독특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업성은 왜 만들었을까요? 예, 산성은 뭐 우리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지키고 또 역습을 하기 위해서 산성을 만드는 거는 알겠는데 왜 업성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업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소, 그 고을 수령이 다스리는 치소의 그 주민들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성을 만듭니다. 업에다가 성을 만드니까 업성이 되죠. 그 업성이 만드는데 유사시에는 성 밖에 있는 백성도 성 안에 이렇게 긴급 대피소가 됩니다. 그래서 업성을 전국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성의 나라입니다. 조선 초에 그 밝혀진 바로는 우리나라의 조선 팔도에 759개의 성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죠. 뭐 고구려 때 아시다시피 고구려 때부터 뭐 성이 많기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저 압록강 주변에 요동 이 일대, 만주 일대 고려인들이 성을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까?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도 두어 번 와서 그 공략을 못한 난공불락 이런 철옹성을 구축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이 많은 성의 나라인데 산성은 주로 전투 목적이라면은 업성은 행정을 주목적으로 하되 유사시에는 전투를 하는 그런 전투에 대비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업성에 대해서 또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여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미업성 같은 경우는요, 이 둘레가 1.8km입니다. 1.8km. 서울에 한양도성이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18.6km입니다. 18.6km. 도읍지의 성곽이니까 18.6km. 예, 크죠. 여기는 업성이니까 옛날 업은 작지 않습니까? 업성이다 보니까 작습니다. 지금 현재 둘레는 1.8km. 담장 성벽의 높이는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되는 그런 성인데 1.8km다 보니까 그 안에 실제 면적은 약 6만 평 조금 안 됩니다. 한 5만 7천 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현재는 이 성벽에 가서 현재 조선시대의 흔적을 이제 보려면은 많이 무너지고 뭐 없애고 막 해서 새로 이제 복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선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문 역할을 하는 진남문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성곽이 일부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그런 유물로 우리가 그대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이 성벽에는 보통 동서남북 4개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울도 사대문 또는 사소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성곽이 작기 때문에 대문은 만들지만 소문은 별도로 안 만듭니다. 작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사대문이 아니고요. 대문이 3개 있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은 여기 북쪽에는 야산이 접해 있기 때문에 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특징도 우리가 해미업성에서는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해미업성에서 우리가 관련된 인물들, 아주 걸출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미업성에 여행을 하시면은 바로 조선 임진왜란의 최고의 영웅, 조선 최고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79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여기서 병영 군관으로 부임을 해서 10개월을 복무합니다. 여기서 해미업성에서요. 그렇게 이제 해미업성 원래 해미업성이 이제 군사 기능을 다른 지역에 있던 충청도의 병마사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이 군사들이 여기서 이제 상주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그때는 장군 아니죠. 이순신도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다산정약용 선생이 여기 왔는데요. 다산정약용 선생은 여기에 못하러 왔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근무지 파견 근무지 때문에 정출받아서 왔는데 다산정약용은 유배를 왔습니다. 유배? 다산정약용 유배 강진 간 게 아닌가? 예, 다산정약용이 유배를 강진 가기 전에 2군데 유배 더 했습니다. 강진 가기 바로 그해 초에는
포항에 장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포항 장기로 유배를 갔었고요. 그보다 앞서서 해미에 유배를 왔습니다. 유배를 온 이유는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 물론 그 이후에 유배 간 것도 다 천주교와 이렇게 관련해서 다산정약용은 그때 뭐 천주교 다 끊었지만 예,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쫓아보낸 거니까 어쨌든 천주교와 다산정약용은 천주교 때문에 3번 유배를 갑니다. 그 3번 유배 중에 가장 길었던 게 예, 강진에서 18년이고 여기에는 초기에 이제 그 천주교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나왔을 때 유배를 가는데 당시 노론 측에서 하도 강공을 펴니 정약용은 남인이거든요. 그러니 이 노론 쪽에서는 아주 반대, 예, 그래서 반대파다 보니까 그리고 노론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 억지로라도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정조 임금은 보내기 싫은데 너무 거세니까 뭐 무조건 차단만 할 수 없으니 예, 슬쩍 수용해서 그 바람을 잠재우고 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용을 해미업성으로 가볍게 유배를 보내는데 곧바로 해배시켜버립니다. 며칠 만에요? 열흘 만에. 오고 가고 가서 진 여장 풀자마자 돌아오는 예, 그런 뭐 유배 보내라고 하도 강하게 맹공을 피니까 하는 신용이라도 이제 예, 임금이지만 하는 신용이라도 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산정약용 선생이 이러한 인연으로 거기에 흔적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천주교 처형 성지인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천주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뭐 불교도 정착하는 과정에서 뭐 2차전도 순교하고 뭐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천주교도 하면서 특히 흥선대원군 시절에 강하게 이렇게 박해했던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순교자를 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다산이 유배해 왔듯이 이 천주교가 여기 해미업성에는 너무나 그 사연이 아픈 사연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오십니다. 그곳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이분이 여기에 오시게 됩니다. 바로 언제요? 2014년 그 전해에 2013년에 제266대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이듬해 2014년 우리나라 방한합니다. 방한해서 바로 해미업성을 방문합니다. 바로 해미업성이 그렇게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보니 바로 사실 로마 교황이 부임 이듬해에 방한하는 것도 상당히 역사적인 상징성이 큰데요. 그 오신 곳이 또한 해미업성이었으니 얼마나 천주교 박해 문제가 크게 로마 교황까지 오게끔 했겠습니까? 그러한 국제 성지로 이렇게 아시아에서 3번째 국제 성지로 지정됐습니다. 서산 여행에서는 이제 우리 천주교 지금 그런 유적지도 이제 보셨는데 불교 유적지 계심사가 또 유명합니다. 서산에서는 계심사가 유명합니다. 이 계심사는 백제 의자왕 말기에 혜감선사라고 하는 분이 창건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 사찰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포인트 중 하나는 사찰에서는 우리가 많은 건축물이 우리가 일반 한양과 같은 큰 도시라든가 전국의 지방 어떤 도시에서도 남아있기가 힘든 건축물들이 사찰에서는 잘 그래도 보존돼 왔거든요. 물론 임진왜란과 뭐 이런 전쟁 때 많이 방화되기도 하고 또 저절로도 방화되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그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또 계승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바로 사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 여행하실 때는 항상 그러한 건축물이 결국은 우리의 역사의 교과서 역할을 합니다. 고려시대 때 지었다는 건축물은 이런 모양새네. 조선시대에 지었다는 건물은 또 이렇게 다르네. 그것도 조선 전기, 중기, 후기 시대별로 건축물이 자꾸 발전해가는 모습을 우리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계심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심사 대웅보전. 대웅보전에 보시면은 대웅보전은 보기 드문 요즘 보기 드문 조선 초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심포라고 하는 주심포에서
고려시대에는 주로 주심포였는데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다포계로 이제 더 응용되는 거죠. 다포계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심사 그 대웅보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꼭 건축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이래 보면 우리가 한옥이 이러한 발전을 거쳐가는구나. 하나가 있는 거하고 두 개 있는 거하고 또 여러 개 있는 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는구나. 하나씩 점진적으로 진보해 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변화를 깨닫는 것은요. 건축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응용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여행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심사 대웅보전에서는 그 주심포에서 다포계로 이전해가는 그 변천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일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붕은 이제 고려 시대의 주심포에서 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맞배 지붕이라는 거거든요. 맞배 지붕인데 공포는 그 주심포에서 다포계이니까 이 두 가지가 절충하고 있는 건물. 지붕은 고려 시대의 어떤 거루풍이라면은 포는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변천해가는 모습. 그 건물 하나에 그러한 시대상이 고스란히 다 반영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반영이 돼 있다는 것.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조금 눈을 크게 뜨면은 이렇게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어떤 그러한 절충이라는 거죠. 이 절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와 이 옆 사람 간의 어떤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절충을 해야 되겠죠. 예, 바로 이런 데서 그런 가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저런 거 보면서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어떤 많은 변화를 줄 수 없으니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이 바로 절충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물 옆에 이제 그 대웅보전 옆에 심검당, 뭐 우리 항상 사찰에 가면 심검당 같은 이런 이제 스님들이 또 이렇게 거처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1962년에 해체 수리를 하게 됩니다. 해체 수리할 때 상량문에 그 있던 기록물이 발견됐는데요. 1477년에 3중창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 그래서 영조, 그 이후에 또 영조 때까지 6번 중창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찰임을 우리가 여실히 기록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 여행을 하면서 늘 항상 기록을 이렇게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서산 용현리에 마애열의 산존상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국보입니다. 이 산비탈의 바위에 새겨놓은 누가 새겼는지 걸작을 남겼습니다. 백제 후기 마애불, 바위에 새겼으니까 마애불이 되겠죠. 이 마애열애상은 은은한 미소가 걸작이라고 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게 미소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서서히 그 윤곽이 달라집니다. 처음 봤던 느낌하고 달라집니다. 오래 볼수록 보고 또 보고 할수록 그 미소가 배어납니다. 여기서. 아니, 얘는 움직이지 않는데 제 마음만 자꾸 변해지는 거죠. 이게 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행하시면은 꼭 여러 번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시선을 한번 돌렸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시선을 또 먼 산을 한번 봤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하면은 이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앉아서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을 탁 찍어서 오셔서 나중에 댁에 오셔서 또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확대해서 또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미소가 우러나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래 보고, 어떤 분은 사진 찍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은 이래 그냥 둘러보고 그냥 갑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너무나 아쉽다. 내일 모레 다시 올 것도 아닐 텐데 사진 찍어 가서 또 이렇게 음미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슬쩍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그냥 가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 이왕이면은 사진도 찍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은은한 온화한 미소, 이것이 온화하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그 미소가 눈에 보일 때까지 한번 보시다 보면은
상당한 우리도 안목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꼭 미술 평론가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그 미술품을 봤을 때 나름대로 또 보는 식견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근처 조금 더 산속으로 저 길 따라서 들어가면요. 보원사지라고 있습니다. 사지니까 이제 절터죠. 보원사지라고 있는데 이 보원사지 제가 가보니까 그 안에 영역이 엄청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서 이 보원사지가 옛날에 큰 사찰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오천석탑, 당간지주, 그다음에 그 법인국사라고 있습니다. 그 승탑 그리고 승탑비 이런 것이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뭐 건축물만 집만 없을 뿐이지 당시에 사찰에서 갖춰야 할 귀중한 유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야 이게 분명히 참 뭐 많은 자료가 우리가 기록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록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 보원사지가 도대체 어떤 절이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주는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찰이 꽉 건물이 채워져 있는 많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사찰들과 달리 여기에서는 허허벌판에 그러한 유적만 몇 개 달랑 있는 그런 사찰터에 가면은 저는 사실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이것저것 확정되지 않은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또 제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런 궁금증, 제가 호기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 갖춰져 있으면 제가 상상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을 의외로 제가 더 좋아합니다. 그다음 서산의 자랑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서산 버드랜드인데요. 이 버드랜드는 서산에 그만큼 철새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 천수만이 있고 그 간척지가 있다 보니 옛날에는 갯벌에서 와서 이렇게 그 철새들이 여기가 종점이 아니고 저 중간 기착지가 되죠. 시베리아에서 뭐 일본 저 가고시마 남쪽 쪽으로 날아가던 새들이 잠시 내려서 힘도 휴식도 좀 취할 겸 그다음에 더 날아가기 위한 그 체력 먹이를 먹고 또 체력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기착지가 되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주로 그 갯벌에서 먹이를 구했다면 요즘은 거기에 엄청난 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논에서 곡시가를 먹이로 많이 또 이렇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서산 버드랜드는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참 중요시 여기는 생태 관광, 생태 여행지로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지구 여름 같은 경우 얼마나 덥습니까? 지구 그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생태를 어떻게 이제 좀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이 처산 거기 전시관에서 이제 천수만에 찾아오는 새들을 이렇게 조망을 할 수 있죠. 바로 그러한 곳인데 여기는 뭐 장다리 물새떼, 큰 기러기 뭐 이런 새들이 많이 날아오는데요. 기러기는 전 세계에 14종이 있다고 합니다. 14종. 근데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기러기는 7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분석해 놓은 거로는 7종이 있다는데 이 큰 기러기도 그 7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러기 이야기 하니까요. 이제 이런 글이 떠오르는데 바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면은 온조왕, 백제 첫 왕이 이제 온조왕이지 않습니까? 그 온조왕 43년에 기러기가 100마리가 궁굴로 날아왔답니다. 왕궁으로. 기러기 100마리가 궁굴로 날아오니 그 일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점성술가가 되겠죠. 일관이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기러기 100마리가 궁굴로 날아와서 이게 무슨 징조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풀이를 한 거죠. 이 일관이 왕 임금한테 이야기하기로 곧 먼 곳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임금님한테 백제에 의탁을 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아주 희망적으로 좋게 풀이를 했죠.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백제에 이주해 왔습니다. 그럼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기러기는 해서 백성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기러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러기가 백성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러기가 철새입니다. 우리한테 기러기는 철새입니다. 이 철새가 왜 항상 여기 사는 것이 아니고 이동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동할까요? 생존을 위해서 이동합니다.
바로 먹기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더 뭐 계절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철새지 않습니까? 철에 따라 이동을 하니까 철새인데, 이동을 해서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니 바로 백성의 생활상하고 똑같다 이거죠. 백성도 여기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러기를 백성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옛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우리 역사도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현대화 우리 노래 따라 떠나는 것도 결국 보면 고향을 떠나간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기러기를 백성어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는 또한 신의 사자입니다. 새이기 때문에, 새는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면은 옛날 천자 임금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늘을 연결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새가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신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는 서산 버드랜드는 뭐 노랑부리 저새라든가 이런 게 총 한 200여 종의 새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태관광, 탐조 여행, 새를 구경하는 탐조 여행 이런 것도 우리가 곁들일 수가 있습니다. 서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여행지가래요. 서산에서 마지막 여행지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데, 서산이 이제 서해안 바닷가 가까이 있다 보니 팔봉산이라고 있습니다. 봉우리 8개가 아름답다 해서 팔봉산인데 해발은 362m 정도 크게 높진 않지만 그 지역에 높은 산이 없다 보니까 이 산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산에서 기우제도 지냈다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가로림만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 서산 갯마을 노래 따라서 서산의 이것저것을 두루두루 자연경관, 역사, 문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두루두루 여행을 해봤습니다. 서산 여행 어떠셨습니까? 한번 떠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서산 여행을 했고 많은 또 지역을 음악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TV 타고 떠나는 여행,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열렬히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많은 여행지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두루두루 둘러봤습니다. 더 많은 여행지가 있지만 또 끝날 때는 또 끝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렬히 사랑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청하신 많은 곳을 또 함께 시간 내서 여행해 주시면 더더욱 이 여행의 프로그램에 시청하신 보람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여행과 함께 TV 타고 떠나는 여행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